시어머니인 나를 공짜 도우미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되었다면 그것도 모자라 휴대폰에도 공짜 도우미라고 저장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. 지혜로운 노후 인생의 나침반입니다.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 방 안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소리가 고스란히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순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. 우리 집 도우미는 따로 돈 줄 필요 없어.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거든. 애들 봐주고, 살림도 하고, 밥도 차려주고. 솔직히 이보다 편한 게 어딨어? 그 순간 목까지 차오르는 울컥함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남편은 어머니 힘들까봐 자꾸 도와드리자고 하는데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? 괜히 도와주면 우리만 불편해진다고 했지. 그냥 시어머니가 다 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. 어차피 갈 데도 없으셔.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나는 며느리의 말대로 갈 데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던 걸까요? 며느리의 눈엔 그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집안일 뿐이었던 걸까요? 제 이름은 김정순, 올해 73입니다.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.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두 딸과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. 그때부터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. 낮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밤이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. 손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터져도 아이들 식사만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내가 조금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아들은 늘 저를 걱정하며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곤 했습니다.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. 밥상 차리는 건 당연했고 빨래, 청소, 손주 돌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. 며느리는 기회만 나면 제 연금을 공동생활비 계좌로 넣자고 압박했습니다. 어머니, 어차피 쓰실 데도 없잖아요. 다 우리 생활에 보탬되는 거예요. 그 말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내가 있어야 이 집이 굴러간다고, 내가 도와야 아들 부부가 편히 산다고. 그런데 그날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되면서 제 모든 믿음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. 솔직히 공짜 도우미가 어디 흔해? 시어머니 없으면 내가 회사를 어떻게 다녀?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? 시댁에서 일 시킬 수 있을 때 확실히 시켜야지. 괜히 불쌍하다고 봐주면 바보 되는 거야.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습니다. 저는 그날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난 뒤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귀에 꽂혀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. 공짜 도우미, 갈 데 없는 분,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람. 그것이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. 그 사건 이후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저장된 제 이름을 보고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제 이름 옆에는 공짜 도우미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. 순간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.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을 돕고 챙겨주었는데 저를 그렇게 저장해 놓았다니. 며느리는 겉으론 예의 바른 척했지만
속마음은 달랐습니다. 집안일을 제가 다 하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. 밥상을 차려도 빨래를 널어도 아이를 돌봐도 수고하셨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. 오히려 늦게 빨래가 마르면 어머니, 건조기라도 돌리지 그랬어요. 하고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. 제 속이 문드러져도 꾹 참았습니다. 아들이 괜히 곤란해질까봐, 며느리와 사이가 더 틀어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. 제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미루면 며느리는 눈치를 주며 한숨을 내쉬었고, 아들은 그때마다 여보, 엄마 힘드셔. 그냥 내가 할게라며 나서곤 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당신은 왜 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? 결혼했으면 이제 내 편을 들어야지. 어머니 일까지 우리가 다 감싸 안을 수는 없잖아. 그 말에 아들이 잠시 입을 다물면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. 어릴 적부터 저를 도우려 했고, 지금도 제 손을 잡으며 엄마,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제가 벌어서 모실게요.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늘 위축된 듯 보였습니다. 아들을 향한 며느리의 불만이 고스란히 저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.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엄마라는 이름으로,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게 맞다고 믿었으니까요. 그러나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그날,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.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정말 내 존재가 공짜 도우미에 불과한 것인지.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. 혹여 아들이 곤란해질까봐,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돌아올 상처가 더 클까봐.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.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.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저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가요 대신. 어머니가 애 좀 데려가 주세요. 병원 끝나고 약 타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. 나도 내일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가야 하지 않겠니?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. 어머니, 그러면 제가 회사를 빠지라는 거예요?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거 다 어머니 몫 아닌가요? 그럼 왜 같이 살아요?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저희 생활이 안 돌아가요. 그러니까 힘든 내색은 그만하시고 그냥 해주세요. 그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.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런데 그때 방에서 나오던 아들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. 여보,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는 도우미가 아니야. 우리 엄마는 가족이야.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고.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. 당신은 늘 엄마 편만 드는 게 문제야. 현실을 좀 봐.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. 그게 뭐가 잘못이야? 당연한 걸 왜 호들갑이야.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 공짜 도우미 당연히 해야 할 사람, 없으면 생활이 안 굴러간다. 내 인생이 그렇게 값싸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. 아들이 저를 감싸주려 애쓰는 모습은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.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. 이대로는 안 된다. 내 인생을 찾아야 한다. 하지만 막상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려니
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. 73의 나이에 과연 혼자 설 수 있을까? 젊은 시절엔 몸이 고생을 견뎌냈지만 지금은 손가락 관절도 굳어지고 허리도 늘 욱신거렸습니다. 게다가 나 혼자만의 삶이란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래도 며느리에게 들은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. 이제라도 바뀌지 않으면 나는 평생 식모처럼 살다 갈 게 분명했습니다.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. 남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받은 보험금에서 조금씩 떼어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. 크지는 않았지만 저를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. 그 돈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. 그 한마디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. 다음 날 저는 제 연금 통장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했습니다. 혹시라도 며느리가 다시 공동 계좌 운운하며 압박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. 어르신, 연금은 본인 소유입니다. 며느리나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. 이후 곧장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. 작은 원룸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. 늘 가족들 앞세우고 자식들 이름으로 집을 얻고 나는 뒷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중개사가 전세 매물을 보여주며 이 집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교통도 편해요. 라고 말할 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설레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. 손주가 반갑게 달려와도 예전처럼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. 내가 도와주는 건 잠시일 뿐, 내 삶은 결국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내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날 저녁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요즘 많이 힘드시죠? 미안해요, 제가. 더 잘해야 하는데.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아들에게조차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. 아들이 괜히 며느리와 더 다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. 그 대신 저는 다짐했습니다. 아직 말하지 말자.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하자.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수십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공짜 도우미가 아니다. 나는 내 이름 김정순으로 살아갈 것이다. 긴 세월 눌려있던 제 목소리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며칠이 지나자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. 며느리와 부딪혔던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당장 짐을 싸들고 나갈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졌습니다. 이 집에서 더는 공짜 도우미로 살아가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다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. 어머니, 오늘 빨래가 덜 말랐어요. 손주 옷은 제때 입혀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.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주시면 안 돼요?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. 아들이 옆에서 여보, 엄마 힘드신데 왜 그렇게 말해? 하고 나섰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 당신은 늘 어머니 편만 드니까 문제야. 나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와서 또 집안일까지 하면 지쳐. 그걸 어머니가 해주셔야 우리 집이 굴러가는 거야.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붉혀졌지만
차마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. 이 집에서의 제 위치는 그저 있어도 고맙지 않고 없어지면 불편해지는 사람이라는 것. 눈치만 보며 살다가는 제 이름 석자조차 잊혀질 게 뻔했습니다. 다음 날 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아가 더 구체적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. 햇볕 잘 드는 원룸, 가깝게 시장이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한 곳. 중개사는 제 눈빛을 보더니 드디어 독립을 결심하셨군요. 하고 웃었습니다. 순간 울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평생 처음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집을 꿈꾸는 순간이었으니까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떠난 뒤 저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얼굴을 할까? 분명 충격을 받을 겁니다.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. 엄마이자 시어머니인 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존재라는 걸, 누구의 공짜 도우미가 아니라는 걸. 그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저를 압박했습니다. 어머니, 다음 달부터 연금은 생활비? 계좌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. 저희도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요.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닥쳐온 것입니다.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.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그건 안 된다. 내 연금은 내 생활을 위해 있는 거다.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. 우리 다 같이 사는 집인데 당연히 같이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. 여보, 그만해. 엄마 연금은 엄마 거야.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. 왜 엄마 돈까지 욕심내는 거야?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당신은 늘 이상적이야. 현실은 돈이잖아.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 생활이 흔들려. 그럼 결국 누가 힘들어져? 나랑 애들이잖아. 저는 더는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.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을 내뱉었습니다. 너희 생활을 위해 내가 평생을 희생했어.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려 한다. 더는 공짜 도우미로 살지 않을 거야.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.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제 얼굴만 노려봤고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.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.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던 제가 아니었습니다. 아직 아들에게조차 제 결심을 다 알리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. 며느리와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른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서 제 스스로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. 예전에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맞추려 했습니다. 혹여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혹은 집안의 분위기가 깨질까봐 참아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제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나는 더 이상 공짜 도우미가 아니다.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.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. 어머니, 어제 반찬은 좀 짜던데요? 아이들 먹을 건데 조심 좀 해주셔야죠.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. 직접 해보면 짜지 않게도 할 수 있겠지.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.
늘 며느리가 하는 말에 대꾸도 안 하던 내가 대꾸를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.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말없이 웃으며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. 엄마, 이제서야 진짜 엄마 같아요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아들은 늘 제 편이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사이에서 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. 저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해. 착한 아들만 믿고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어.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.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습니다. 어머니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속 계시는 게 불편해요. 처음엔 아이 봐주신다고 해서 고마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담이에요. 연금도 생활비로 안 보태주시겠다니 저희 입장에선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. 그 말은 제 심장을 한 번 더 내려쳤습니다. 저는 담담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. 내 말이 맞다.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. 그러니 조만간 집을 나갈 거다.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. 제 대답이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. 하지만 곧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. 어머니가 어디 가시겠어요? 연세도 있으시고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. 그 말은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며느리가 저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 힘을 준 셈이었습니다. 창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. 그 은은한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. 혼자 사는 원룸, 작은 부엌에서 제 손으로 끓인 국, 아침마다 열리는 창문 너머 햇살.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삶. 그 단순한 그림이 왜 그렇게 벅차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.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더 이상 흔들지 않았습니다. 이미 제 안에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며느리의 말이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며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아들이 출근길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엄마, 힘내세요.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.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또 하나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. 며느리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.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. 제가 청소를 조금 늦게 하면 어머니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왜 이걸 제대로 못하세요? 하고 대놓고 핀잔을 주었습니다.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젓가락을 탁 놓으며 이건 입맛에 안 맞네요. 애들 밥은 제가 다시 해야겠어요. 라며 저를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한마디 했겠지요.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.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.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가 직접 해. 나는 너희 집 식모가 아니야.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.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차마 뭐라 하지 못하고 저와 며느리 사이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.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크게 다투었습니다.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. 당신은 왜 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? 우리 집 살림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. 그런데 어머니까지 챙기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야?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. 여보, 엄마는 우리 집에
평생을 바치신 분이야.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.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당신은 착한 아들일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자신 없어. 그 대화를 들으며 제 심장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.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한다. 더는 미룰 수 없다. 제 손은 이미 서랍 속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. 며칠 뒤 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 계약 날짜를 확정했습니다. 계약금을 넣으며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.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계약서를 손에 쥐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. 드디어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구나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. 며느리는 곧장 불만을 쏟아냈습니다. 어머니, 오늘도 애들 숙제 안 봐주셨다면서요? 제가 퇴근해서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?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. 앞으로는 더 자주 안 봐줄 거다. 너희 애는 직접 책임져야지. 나는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니까.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. 어머니,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? 그 목소리에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. 여보, 그만해 엄마한테.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.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. 당신은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살 건데? 나도 더는 못 참아. 저는 아들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. 얘야, 이제 괜찮다. 엄마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. 대신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선택할 거야. 아들은 제 눈빛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. 오래된 옷 몇 벌, 사진첩 하나, 그리고 서류철. 놀랍게도 그게 전부였습니다.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제게 남은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제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. 마치 오래 짓눌린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. 내일이면 나는 이 집을 나설 겁니다.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억눌린 서러움도 모두 뒤로 한 채. 이제는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찾아 떠날 겁니다. 새벽이 밝아오던 그날,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. 곧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,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. 오랫동안 꿈꾸지 못했던 자유, 내 이름으로 된 삶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습니다. 낡은 옷 몇 벌, 신발 한 켤레,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.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제 삶을 짓누르는 짐들을 더 이상 등에 지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아들은 늘 저를 걱정하며 챙겨줬습니다. 엄마, 힘들면 말하세요.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.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. 착한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끝내 아들에게조차 이 계획을 숨긴 채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. 그날 저녁, 며느리는 또다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. 어머니, 제가 부탁드린 창은 왜 안 보셨어요? 저 퇴근하고 또 다녀왔잖아요. 이런 거라도 해주셔야 저도 편하죠.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
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미안하다. 다음부터는 꼭 챙길게라고 했겠지요.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. 저는 멀쩡히 며느리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장도, 빨래도, 청소도 네가 직접 해라. 나는 더 이상 이 집 식모가 아니다.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. 어머니,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는 못 참아요. 저희 집에 같이 살려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.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면 저희 생활이 흔들린다고요.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. 아들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 여보, 그만해.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? 엄마는 우리 집 도우미가 아니라 가족이야.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러나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. 우리 집 살림 다 어머니 손에 달려 있는데 나는 이런 생활 못 하겠어.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집이 안 굴러가는 건 사실이잖아.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목소리가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. 됐다. 이제 그만하자. 나는 너희 집 식모가 아니고 너희가 공짜로 부려먹을 도우미도 아니다.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겠다.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.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. 엄마, 미안해요.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. 그러나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. 내 잘못이 아니다. 너는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. 엄마가 이제야 용기를 낸 것뿐이야. 그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. 오랜 세월 함께했던 가구들, 손주의 웃음소리,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까지.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밝았습니다. 해가 뜨자마자 창문 틈으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. 저는 이불을 갠 뒤 작은 가방을 다시 열어 살펴봤습니다. 옷가지 몇 벌, 서류철, 비상금 통장,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. 참 초라한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새로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. 어머니, 오늘은 애들 등원 준비 좀 알아서 해주세요. 저는 늦잠 좀 자야겠어요.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. 예전 같으면 순순히 받아들였겠지요.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이제는 네가 해야 한다. 나는 더 이상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.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. 곧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. 어머니,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저한테 이제 안 도와주신다고요? 그 말투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저는 차분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그래,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다. 너희 집 도우미로 살다 생을 마칠 수는 없어. 그 순간 며느리는 손을 허리에 얹고 쏘아 붙였습니다. 정말 이기적이시네요. 그럼 우리 애는 누가 돌보라고요? 어머니 없으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는데요? 어머니가 저한테 이럴 줄 몰랐어요. 그 말에 제 마음속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담담히 대꾸했습니다. 애는 부모가 키우는 거다. 내가
할 만큼 했다. 네가 진짜 엄마라면 니들 부부가 책임을 다해야지.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챈 아들은 제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. 엄마, 무슨 일이에요?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당신 좀 들어봐. 어머니가 이제 애들도 집안일도 안 보시겠다는데 이게 말이 돼?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어?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엄마, 정말이에요?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그래,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.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하지만 늦기 전에 용기를 내야겠다.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엄마, 죄송해요.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.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. 그 순간 며느리는 두 팔을 꼬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. 봐봐. 결국 어머니는 정작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만 생각하시잖아. 나 같으면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끝까지 참을 텐데. 그 말에 아들은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. 여보, 그만해.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참아오신 분이야.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사시는 게 맞아.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. 아들에게 진심을 전했으니 이제 떠날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. 손주의 작은 장난감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며느리의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 눈길은 오직 가방 속 서류철에 머물렀습니다. 그것은 제 자유의 증표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였습니다.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. 그 바람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. 잘했다. 이제 내 길을 가라.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그래,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.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,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.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, 저는 늘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. 하지만 남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. 정순아,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. 그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.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섭니다. 그리고 새로운 집,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. 며느리의 비난도 서러운 세월도 이제는 모두 뒤로 하고 나는 드디어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.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은 불안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. 드디어 오늘 이 집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작은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앉아 있으니 그 안에 담긴 제 인생이 새삼스럽게 실감났습니다. 옷 몇 벌, 남편과의 사진 한 장, 그리고 제 비상금 통장과 서류철.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. 부엌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.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제게 지시를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답답했지만 곧 스스로 다잡았습니다. 오늘이면 끝이다.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저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.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어머니, 오늘은 애들 데리고 병원 좀 다녀오세요.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 못 가요. 순간 저는 가만히 멀리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. 미안하지만 오늘은 못 간다. 이제부터는
내가 직접 해야 해.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. 또 시작이시네, 어머니. 이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? 같이 사는 이상은 책임을 나눠야죠.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 순간 저는 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며느리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. 맞다, 같이 사는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그 책임은 이제 너희 몫이다. 나는 너희 집안일을 떠맡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.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. 정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? 어디 가실 데나 있으세요? 결국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. 며느리의 말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.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. 엄마, 이게 뭐예요?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.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한다. 그동안 너희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.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. 엄마, 미안해요.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.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. 그 순간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. 그래요.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. 하지만 다시 돌아오실 날이 분명 올 거예요.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.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. 저는 멀찍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.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다. 이제는 내 인생을 살며 웃을 거야.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. 아들은 그런 저를 부둥켜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, 어디에 계시든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. 혼자 계셔도 절대 외롭지 않게 할게요.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. 그 말만으로도 엄마는 든든하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너희 도움에만 기대해 살지 않을 거야. 내 두 발로 내 삶을 걸어가겠다.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. 문 손잡이를 잡자 손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벅찬 힘이 솟아올랐습니다. 뒤돌아보니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제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. 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. 오래 억눌렸던 숨이 탁 터져 나오듯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. 저는 발을 내디뎠습니다. 그것은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.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두 발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. 뒤돌아보면 수십 년의 희생과 서러움이 담긴 집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곳이 제 감옥 같았습니다. 더는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. 노랗게 물든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시장 앞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.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의 색깔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. 마치 저를 응원하는 듯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.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해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.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. 이제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.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.
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. 햇살이 드는 창문 하나와 작은 부엌,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나는 원룸.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. 비록 낡고 소박했지만 그곳은 오롯이 제 공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안식처였습니다.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직접 끓인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.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고 자유롭게 느껴진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. 창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. 여보,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. 당신이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. 정순아,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. 당신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. 고마워. 내가 늦게나마 용기 냈어. 밤이 깊어가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짓눌린 채 살아왔던 제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듯 했습니다. 더 이상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시어머니로 불리기 전에 저는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. 물론 앞으로 혼자 사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. 외롭고 몸도 힘들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겠지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모욕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. 저는 이제야 제 삶을 시작하는 초년생이 된 기분입니다. 늦게라도 내 삶을 찾았다는 게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. 나는 공짜 도우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그림자도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김정순입니다. 이제 진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당연하다는 말로 상처받은 적은 없으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.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혹시 제 사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닮은 부분은 없으셨나요? 만약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.